북한이 12,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을 했고 어떤 이익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움직였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 세계로부터 수십 년간 제재의 중인 나라예요. 근데 중국은 상황이 다르죠. 러시아, 북한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면 너무너무 큰일인 거죠. 내가 러시아나 북한하고 친하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오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에 알려진 것을 보면 북한이 12,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을 했고 그 병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최일선으로 보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윤곽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는 속도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 병력이 거의 증원되지 못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대방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일선에 있는 러시아 군대가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지금 당장은. 그런데 왜 북한에서 합병을 요청하기까지 했을까? 남의 나라,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 무기도 사용할 줄 잘 모르는데 어떤 의미로는 사람 부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일까? 이것이 한 가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둘째는 북한이나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독재를 하는 국가의 지도자일수록 완전성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막 안 되고 그러면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민주국가에서는 다소 권위가 실추되더라도 사실 그럼 매일매일 야당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욕도 먹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큰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비판하기가 어려운 건 절대적인 존재에 가까운 권력자가 뭔가 허튼 소리를 자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을 어떻게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전선에 북한 군대를 투입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회의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뭔가 여지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막 북한군이 들어와 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당장이라도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지금 전선에서 밀리고 있고 무기나 물자를 계속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유럽은 자꾸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국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북한군의 동태나 현재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각국의 국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북한은 국가 전체의 앞날이 희망스럽지 못한 막혀있는 상태죠. 뭔가 탈출구랄까 돌파구가 생기기만 한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는 않은 상황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갔느냐 라기보다는 어떤 이익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죠. 저는 사실 북한군이 최전선에 나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그 첫 해 동안 러시아의 12개 군단 중에 2개 군단만 참전했습니다. 그 후로 전력 또는 병력이 모자라니까 나머지 10개 군단에서도 많이 투입이 됐을 수 있죠. 근데 러시아의 12개 군단이 이제 사람이 모자랄 정도로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그랬다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우크라이나 군대가 잘 싸운다 하더라도 상응하는 피해는 입었을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병력에 모자란다고 하면 그 절실함은 우크라이나 쪽이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군대를 최전선에 밀어놓고 전투를 하라기보다는 그 후방에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상당 부분 참호전으로 진행이 되고 드론전으로 진행이 되고 하다 있다 보니까 병사들의 작업량의 70% 정도가 참호를 판다든가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도로를 수복한다든가 다리를 임시로 놓아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북한 군대를 그런 일에 투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러시아 군들이 시간의 100% 가까이를 보다 전투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짐작도 좀 해보는데 이것은 저의 짐작일 뿐이고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러 관계는 양쪽 국가 모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전쟁터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라면 그 이상의 관계는 없겠죠. 따라서 북러 관계는 지금 더 좋을 수가 없는 양쪽 모두 상대 국가가 바라는 많은 것을 해줘야만 하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가로서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세 나라가 모두 상대방을 필요로 합니다. 러시아는 당장 군수 물자 등 북한의 지원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현재 막혀있는 국제정세와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에 기대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재는 북한 경제의 절대 부분은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을 떠날 수는 없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도 두 나라 정상이 모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최고조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면서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소비재, 여러 가지 상품과 물자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사실 중국밖에 없죠. 그리고 중국은 그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은 역시 서방의 제재에 의해서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를 굉장히 걱정하는데 러시아가 바로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와 다른 것이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 세계로부터 수십 년간 제재 중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지금 북한은 경제 발전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기술 발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미국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중국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일부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거고 러시아와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를 수십 년 동안 받아온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 북한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면 너무너무 큰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재는 받고 싶지 않죠. 근데 미국과 서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 네가 우리 말을 안 듣고 러시아에게 막 물자를 대준다든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 그걸 대준다면 우린 너희를 제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는 민간, 경제, 교류에 해당되는 무역만 하고 있지 전쟁에 관계된 물자는 공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서방은 그런데 네가 러시아에게 팔고 있는 물건 중에 상당 부분이 민군 양용, 민수품으로도 쓸 수 있지만 무기나 군수품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잖니 그건 안 된다. 또 지금 이렇게 지금 툭탁거리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입장이냐? 내가 러시아나 북한하고 친하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 거래도 우리 러시아하고 은행 거래 안 한다니까요. 북한하고도 은행 거래 안 해요. 우린 그 두 나라하고 거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와 안 친해요 라고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친한 거는 대외적으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친하냐? 지금 삐걱거리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북중 관계가 굉장히 삐걱거리는 시그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실제로 상당히 시그널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중국의 경제 협력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또 중국 또한 현재 일본, 한국, 미국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 카드라는 게 너무나 소중한 카드인데 이걸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미묘하게 보이고 상당히 조심스러워 보인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보니 지금 중국에서는 북한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서로 하지도 않고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저께만 해도 중국 쪽 항공기가 29대가 타이완 쪽으로 날아갔고 그중에 20대 가까운 항공기는 중앙선도 침범을 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쓰는 말로 일상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자연스러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너희 남조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리를 몇십 년 동안 들었더니 지금은 뭐라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 이런 상황처럼 지금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국력 차이가 너무 커서 북한이 자력만으로는 남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국력의 차이도 너무나 크고 중국과 타이완이 자력만으로 대항한다면 타이완이 중국의 군사력에 압도당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 그렇다면 타이완을 점령하거나 또는 통일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100%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미국과 서방의 견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안 관계,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타이완을 볼 일이 아니고 중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중국과 미국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리적이겠죠. 이 일상화 전략은 이미 한 2년 전 발표된 공개된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2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아마 2020년 정도에 발표된 그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쪽에서 손을 놓는 순간 타이완을 공격한다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해 공언을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중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중국은 현재 패권은 미국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지금 당장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 중국의 목적은 타이완이다. 지금 북중러 3국 국경에 있는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그 하구 쪽을 그 수로를 중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프로젝트가 이 3국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의 함선들이 중국 내륙으로부터 강을 타고 나와서 동해 쪽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중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했습니다. 다만 대외국에 대한 항로로는 사용할 수 없고 중국의 대내 항로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서 그렇게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중국은 동북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북쪽 영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옛날에는 공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방 쪽이 더 경제가 융성하고 동북 쪽은 경제가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활로가 필요로 하는데 이 북중러 3국 국경인 두만강 수로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동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쉽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중국 남쪽으로 배를 타고 옮겨갈 수 있게 되면서 이 수로를 이용하는 게 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의 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북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겠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민간으로는 그런 경제 효과, 국가 안보 쪽으로는 중국의 군함들이 동해안 쪽을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동해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일본과 주일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협력 관계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은 말씀드린 것 같이 타이완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공언도 하고 있는데, 만일에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 타이완의 군사력이 아니라 미군의 군사력이고, 그 미군의 군사력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포함되는 것이고, 일본은 양안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과 함께 싸우겠다고 분명히 공언한 상태고,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는 무려 50만의 정예병력, 수천 대의 탱크, 1000대가 넘는 항공기, 그리고 280만의 예비군, 만일에 그 모든 예비군을 다 합치면 뭐 400만도 넘는 그런 예비군이 있어요. 이 병력이 혹시라도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서 나오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큰일이죠. 미군과 일본군은 기본적으로 공군과 해군 위주입니다. 육군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대할 정도로 육군이 크죠. 그래서 이 미일-한 3개국이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면 엄청난 실력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중국은 달가워할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촉구를 했습니다. 중립을 지켜다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죠. 뭐 좋게 얘기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걸 띄고 있는 건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바짝 밀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임으로써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공식적으로 표방하진 않았지만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도 참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참전하지 않는다 해도 태도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참전한다는 전제하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중러, 북, 미일-한 이 두 진영으로 갈리게 될 것이고, 만일의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 6개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겠죠.